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린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어떤 프레임을 통해 세상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상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삶을 재무장하겠다는 용기. 나는 이것이 지혜의 목적지라고 생각한다. 책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 속 궁금한 이야기들, 북21 출판사와 함께하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네, 오늘은 최인철 교수님의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에서 한 구절 뽑아가지고 인사드렸습니다. 요조님은 어떤 프레임이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뭐 삶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아주 동의하고 있고. 그래요? 네. 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되게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라면 어디를 가도 똑같이 좋은 걸 못 보고 계속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파리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려고 갔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어디를 가도 지옥 같고. 아니 근데 그거를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아니 그럼 내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어디 있어도 좋아지잖아. 그럼 어딜 갈 필요가 없잖아. 막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생각 제가 들더라고요. 옛날 뭐 이렇게 무슨 스님들 에세이 같은 거를 볼 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내 마음 먹기에 따라가지고 다 뭐 낙원이고 극락이면은 뭘 할 필요가 없겠네. 막 이런 생각도 근데 들고. 그 마음이라는 게 사실 마음 먹은 대로 안 먹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좀 이렇게 이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정답을 이렇게 바로 확 하시다니. 앞서 우리가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방법은 나의 프레임, 관점에 있다라는 얘기 잠깐 나눴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나를 넘어서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를 알아볼까 합니다. 네. 40만 독자의 사랑을 받았던 심리학 바이블이었죠. 프레임에 이어서 12년 만에 신작 굿 라이프를 내셨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이자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이신 최인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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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책 이게 뭐라고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 프레임이라는 책이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 책에 이어서 또 새 신작이 나왔구나 하고 이제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저도 프레임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2년 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네, 저도 12년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놀랬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12년 하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런데 보통 이제 작가 같으면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너무 오래 기다렸다. 근데 저는 사실 작가는 아니고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12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하다가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좀 쌓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12년이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책 이야기 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청취자분들께 최인철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시고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이시고요. 행복연구센터라는 데도 뭐 하는지 궁금하죠? 네. 2010년에 이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를 교수님이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행복과 좋은 삶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초중고교의 행복교육을 전파를 하시고 전생의 행복교육 프로그램, 이것도 뭔지 궁금하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행복의 심화와 확산에 매진을 하고 계신데 일단 행복연구센터는 어떤 곳이고 보통 이렇게 연구센터를 지어도
뭐 이렇게 이름 잘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뭐 무슨 뭐 주관적 안정감에 대한 뭐 그러니까 보통은 연구센터 뭐. 예를 들면 뭐 암 연구센터는 있죠. 아 네. 그렇죠. 네. 네, 또 뭐 빈곤 연구센터. 그러니까 음. 안 좋은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소는 사실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행복, 네. 희망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연구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가 그동안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대학에서. 네. 아. 근데 사실 정작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긍정적인 것들이고 네. 그 긍정적인 것들의 일종의 가장 상위 개념의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네. 이름을 고민을 했지만 숨기지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하자. 그래서 행복연구센터라는 다소 대학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이름으로 연구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 센터 음. 이름만 네. 행복연구센터 이거 말만 들으면 네. 왠지 약간 사자 느낌 나지 않아요? 그 단체 안에서는 네. 불행이라는 단어가 약간 그 볼드모트처럼 금지어가 금지어로 되어 있어서 아 로또 또 떨어졌어 아 불행해 이러면 쉬쉬 이러면서 위험해 이러면 쉬쉬하고 예. 그럴 것 같아.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게 행복연구센터라는 말을 그냥 만약에 들으면 약간 뭐 이렇게 명상 같은 거 하고 뭐 단식하고 약간 좀 그런 네. 뭐 불행이라는 단어 금지되는 그런 느낌의 거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좋은 음식 같은 거 팔고 뭐 회비 받고 막 이럴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 이렇게 대학교에 있는 진지한 연구센터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저희 이름이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암연구센터 이런 건 있는데 네. 맞아요. 긍정적인 거 없다고 하는 이유가 네. 혹시 다들 그런 그런 엄숙주의를 이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예를 들면 부정적인 걸 연구하면 굉장히 연구의 가치가 있고 네. 또 권위도 있는데 네. 행복 같은 거를 굳이 연구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암을 연구하지만 암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또 건강을 연구하는 거는 결국은 또 암과 같은 고통을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행복도 행복을 연구하지만 불행을 연구해요. 불행을 알지 않으면 행복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행복 연구라 그래서 마냥 즐거운 곳 이런 건 아니고 저희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 주제를요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뭐랄까 약간 제가 심리학계가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막연히 이제 학자들 그것도 탑클래스 네, 학자들이 네. 있는 곳에서 그런 걸 연구한다고 하면은 어라? 싶은 그런 느낌도 받을 것 같아서 용감한 명명이다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드는데 예. 실제로 이런 행복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뭐 외국에도 좀 적고 그런가요?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과거에도 사실은 우리가 행복을 연구를 했는데 그 네. 행복을 간접적으로 연구를 했죠. 무슨 말이냐면 뭐 우울을 연구하고 분노를 연구하고 고민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과거에 우리가 연구 안 한 건 아닌데 이제는 그런 고통을 없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좀 직접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번 얘기해보고 연구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이 늘어나면서 네.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네. 또 서울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대학들에 저희와 비슷한 연구소들이 아주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름 이야기했으니까 책 제목도 한번 이름부터 그럼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그 굿 라이프 네.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굿라이프요. 혹시 출판사에서 지은 걸까요? 출판사는 사실 좀 완강히 좋아하지 않았군요. 거부까지는 그런가요? 아니지만은 왜냐면은 프레임 책도 네. 제 책 네, 네. 프레임도 제가 무조건 이 책의 제목은 프레임으로 해야 된다라고 출판사에 제안을 했는데 네. 출판사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프레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때는 네. 잘 안 쓰던 때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이러면 책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부제를 출판사가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책이 안 팔린다고. 예. 근데 이번에도 저는 굿라이프로 딱 정해서 제안을 했고 예. 출판사는 이거 너무 추상적이어서 근데 왜 이제 이 이름으로 정하게 됐냐면 행복이라고 정하지 않은 이유하고도 관련이 있죠. 네. 행복이라는 말이 요즘 너무 많이 쓰여서 좀 식상한 느낌도 있고
또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제가 풀고 싶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좋은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굿라이프라는 걸 이제 택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오해에 대한 얘기는 뭐 나중에 또 나올 거고요. 네. 이 책에도 그래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고. 네. 네, 이것도 이제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좀 뭔가 좀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굿라이프 그렇죠.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 홍보책 같기도 진짜. 하죠. 라이프 그렇다, 그렇다. 많이 쓰거든요. 영화 제목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도 뭐 뷰티풀 라이프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어떤 분은 저 라이프 성경 오, 같다고. 맞아. 네, 그래서 이게 머리에 딱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야. 항상 쓰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명확하니까 네.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독자들이 보게 되면 잘 안 들어오니까 출판사는 이제 부제를 달고 싶었고 프레임의 부제를 약간 바꿔가지고 나를 바꿨으니까 내 삶을 바꾸자 이렇게 정한 거죠. 다 읽고 보면은 이 책 네. 제목이 왜 굿라이프인지 그리고 왜 그쵸. 행복이라는 단어가 책 제목에 들어가지 않고 굿라이프인지 읽고 보면은 무릎을 치게 되는데 네. 확실히 요즘 그 어떤 그런 심리학 책이 아니라 어떤 심리 에세이류의 책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택하는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제목이 그래서 되게 용기 있는 이것도 명명 같은데 네. 이를테면 요즘 트렌드 같으면 뭐 약간 긴 제목으로 뭐 그렇죠. 예. 딱 5분 만에 행복해지는 네. 뭐 예, 11가지 그렇죠. 기술 뭐 네. 그런 거 신경 사실, 쓰기의 저도 기술 그런 이런 거를 생각해낼 수 있었으면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네. 굿라이프 좋은데. 예, 굿라이프 저는 이제 좋은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한 거는 이 책이 그 분류는 자기계발류로 돼 있어요. 책의 구분이 그렇습니까? 네. 심리학 책이 책이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그래서 자기계발하면은 뭔가 좀 그 실용적인 어떤 실천법들을 바로 줘야 될 것 같은. 네. 근데 저는 책을 약간 학술서에 가깝게 네. 학술서이지만 대중서 약간 조금 섞여 있는 이런 형태로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제목도 너무 가벼우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네.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네. 굿라이프로 가자 이렇게 아. 된 거죠. 프레임도 제목을 손해를 봤는데 그렇게 팔린 걸까요? 아니면 제목 덕이 있었을까요? 그 제목 덕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냥 손해 책이 본 건가요?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프레임이란 제목까지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네. 보면은 네. 뭐 책 제목이나 어떤 타이틀 고민을 열심으로 하고 있다 보면은 약간 좀 허탈할 때가 있는데 이를테면 좀 뭐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네. 네이밍 솔직히 좀 촌스럽잖아요. 그쵸. 네, 근데 서태지가 정말로 그 이름을 촌스럽지 않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제 와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좋은 책을 내가 쓰면은 아무리 좀 유치하고 눈에 띄지 않는 제목이어도 언젠간 눈에 띌 수밖에 없을 것인데 너무 내가 이 껍데기에 안달복달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오, 설득된다. 굿라이프 내용은 그럼 어떤지 제목을 능가하는 압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굿라이프 무슨 내용인지 교수님한테 직접 좀 짧게 들어볼까요? 한번, 어떤 왜 책인가요? 행복이 아니고 굿라이프인지. 근데 또 너무 그 얘기를 하려면 또 책 얘기를 전체를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뒤에 또 뭐 많이 어떻게 여쭤보실 거니까 소개를 하셔야 이제 되는 거죠. 사실 뭐 작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쓰고 싶은 이야기가 쓰잖아요. 네. 그리고 쓰고 싶은 이야기가 충분히 축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들어볼 만하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이제 이렇게 쓰니까 그러면 이제 굿라이프라는 책을 쓰기로 하면서 가졌던 확신이 뭘까,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을까 이러면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조금 너무 좁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순간의 기분, 또 신나고 맛있는 걸 먹을 때 즐거움 정도.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게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이 행복을 약간 경계하는 듯한, 너무 행복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좀 깊이가 없어 보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스스로 우리가 행복으로부터 소외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면 좋은데 너무 행복해지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깊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두려움들이 또 네. 행복해지려면 열심히 사는 건 아니야. 근데 열심히도 살고 싶으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목표를 버려야 한단 말인가? 이런 어떤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제 그런 행복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넓혀주고 네.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많이 된 것 같지 않아서 네. 부족하더라도 제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쓰게 된 게 굿라이프입니다. 읽으면서 저도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 유주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내가 먼저 물어보려 했는데. 네. 저는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그 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행복론과 아주 비슷한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되게 반갑게 읽었죠. 반갑게 읽었고 또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 많이 배우기도 했고. 우리 시트에서 토론할 때도 유주님이 되게 좋아하셨죠, 이 네, 책. 네, 좀 되게 신났어요. 예, 그냥 그러세요? 네, 그냥 나랑 뜻이 맞는 책을 만난 것 같아서.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반가웠다라는 표현이 제가 너무 반가운데요. 네.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사실은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한쪽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이제 되다 보니까 네. 행복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맞다. 이런 얘기를 기다렸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책을 좀 썼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희가 사실 불행해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네. 행복해지고 살고 싶고 저마다 행복론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종교라든가 또는 뭐 어떤 류의 에세이에서 얘기하는 막 무조건적인 긍정주의 설파라든가 뭐 등등 보다 보면은 실천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나는 저거를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떤 괴리감 같은 게 있었고 저도 그런 거 있었는데 굿라이프 읽으면서 이거 내가 생각하던 건데 라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고요. 저는 또 약간 어떤 영성을 다룬 책이라든가 무슨 잠언집류의 제대로 뭐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굿라이프는 참 어떤 주장에 대해서 뭐 결론이 약간 잠언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또는 이제 통계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게 그래? 라고 하는 게 통계로 이렇게 입증이 되거나 뭐 실제로 이제 센터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 같은 것 보면서 좀 이렇게 그런 잠언집 볼 때 느꼈던 좀 아니꼬움 이런 거 없이 아직 피가 끓고 있어요. 잠언집 이런 거 좀 영성 뭐 이런 거 보면 좀 그런데 반가우면서도 되게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행복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제 다양한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나름대로 다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제 책의 초입에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 보바리 부인을 인용을 하셨어요. 이제 행복에 대해 굉장히 냉소적으로 평가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대학교 때 읽었는데 아주 몰입해서 막 정말 보바리 부인의 막 동일시 하면서까지 그 캐릭터에 막 휘몰아치듯이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분 저기 사채 많이 써가지고 바람 피우고 그런 분 아닌가요? 맞죠. 명품에 빠지고. 그렇게 살진 않았지만 그치만 되게 설득당한 거죠. 제가. 막 땀나네.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어리석을 것, 이기적일 것, 그러나 몸은 건강할 것. 그 중에서도 으뜸은 어리석음이다. 정말 설득적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교수님의 지금 굿라이프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그게 행복이 아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행복이 거죠? 정말 그런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일까? 행복 자체가 아니면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생각이 그 정도만을 행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이제 그 문제 제기를 저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조금 미련하고
대신 몸은 건강하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몸이 건강하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하고 그리고 너무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는 것. 네, 네.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행복이에요. 우리가 늘 이렇게 배고픈 소크라테스 말고 배부른 돼지라고 약간 비하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그렇죠. 종류의 네. 어떤 상태. 예.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밌는 게 행복은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미련한 것은 행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런 행복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다른 행복도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 한 사람 안에서도 그런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맞아. 적당히 모르고 살고 싶을 때가 있고 네. 또 어떨 때는 이런 그 방송을 들으면서 좀 지식을 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변화가 있고 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복의 다양성을 유연하게 인정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네. 이제 책 내용으로 사실 들어온 셈인데 한 발 이미 들어온 셈인데요. 책이 3부로 구성이 돼 있고 1부가 바로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1부의 주된 내용이 여태까지 우리가 행복이라고 막연하게 불러왔던 그 상태가 정확히 뭘 얘기하는 것이냐. 행복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새로운 제안도 하시고요. 그 행복을 가지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느냐는 얘기고요. 2부 의미, 3부 품격인데 그럼 행복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혼동들 또 이제 플로베르가 한 말이 굉장히 또 상당한 몇백 년 동안 설득력이 있고 그래 그게 행복이지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과연? 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고 네. 그런 어떤 혼돈의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단어에 있다 이렇게 네. 시작을 네.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행복의 개념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책을 썼는데 네. 도입부에서 뭔가 흥미를 유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름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정말 주범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행복이라는 한자를 보시게 되면은 예. 우연이라는 행과 일상적이지 않은 복이라는 걸로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행복이라는 마음에 관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가져오는 조건이나 상태의 어떤 특징이잖아요. 네. 우연적이고 그다음에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것.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있을 때 드는 마음은 뭐지? 그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행복이라는 한자에 그 뜻이 없어서 각자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이게 행복인 것 같고 저게 행복인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행복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이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던져보지 않은 네. 좀 한편으로 용감하지만 생뚱맞고 무식한 아니 근데 질문 되게 같은 겁니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셨어요? 그 행복 그 한자 단어를 가지고 이제 행복이 우연히 우리가 운으로 얻게 되는 잠시의 그런 상태. 이건 뭐 한자 문화권에서만 그런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해피니스도 뭐 이렇게 네. 잠깐 지나가는 그러니까 옛날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살 때 네. 잠깐 걱정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지금 그 단어를 가지고 행복이라고 잘못 어떤 개념이랑 그 옛날에 불렀던 그 개념이랑 매치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행복 개념을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연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게 일단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연구를 읽어보면 지금과는 달리 과거 아주 오래된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는 진짜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고 뭐 의술도 당연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대부분 죽는데 운 좋게 살아남아요. 뭐 날씨가 너무 안 좋고 비바람이 치고 그러면 대부분 피해를 보는데 나만 운 좋게 피해 간다거나 혹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데 운 좋게 나만 피해 간다든지. 그러니까 운명을 맞서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이 운명 속에서 운 좋게 내가 살아남으면
소위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행운의 행운인 거죠. 개념이. 행운. 네.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행복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네. 전부 우연을 뜻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학자들의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책에 보면은 뭔가 정말 그 행복이라는 정체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네. 단어를 제시를 해주셨죠. 네. 근데 뭐죠? 쾌족인데요. 네. 약간 잘못 들으면 욕 같은데. 발음이 좀 꽤 이 쾌족이라는 게 뭐 같다 뭐라고 할 때 무슨 뜻이죠? 쾌족.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본 그런 단어예요. 네. 그리고 이런 단어를 알아내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고 우연히 어떤 분의 글에서 발견한 겁니다. 근데 얼핏 보게 되면은 쾌족하니까 상쾌한 발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 네. 들어와가지고 찬물로 딱 씻고 났을 때 그 쾌족. 그런데 이제 그 의미 아니고 쾌라는 게 기분이 쾌하다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 네. 그다음에 족은 내 삶에 그래서 만족한다. 그런데 제가 이제 놀랬던 거는 현대 심리학에서 행복을 측정할 때 딱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해요. 네. 쾌와 족. 네, 지금의 감정이 얼마만큼 쾌한지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을 해서 그걸 합쳐가지고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고 국가 행복을 측정하는데 네. 행복이라는 한자에는 즐겁고 만족이라는 뜻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행복이라는 뭘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쾌족하게 되면은 뜻이 너무나 명료하죠. 네. 기분이 좋고 만족한 게 행복이다. 그래서 쾌족을 앞으로 써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네. 행복이라는 말을 계속 써야 되지만 행복의 본질이 궁금할 때는 쾌족도 한번 떠올려 보면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애매모호함이나 네. 무거운 느낌 있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네, 그런 네. 게 좀 사라지는 거죠. 쾌족하게 되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거 관련해서 제가 꼽은 책갈피가 있는데 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쾌족으로 행복을 이해할 때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값진 깨달음은 행복이 철저하게 일상적이라는 깨달음이다. 행복을 행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만 이해하게 되면 일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복을 우연히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을 벗어나서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행복이 좋은 기분과 만족, 그 정도라면 그걸 가능케 하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음을 알게 된다. 예컨대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 삶에 만족을 더해주는 것이라면 아이의 웃음소리, 여름밤의 치맥, 시원한 산들바람, 멋진 문장들, 상사의 예상 밖의 유머, 잘 마른 빨래 냄새,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보너스, 모처럼의 낮잠, 여행, 무라카미 하루키,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날씨 등등 그 리스트에 끝이 없다. 이것들은 다 우리 일상에 있는 것들이다. 행복은 철저하게 일상적이다. 교수님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그 노래 좋아하고요. 사실 이 대목에서 네. 상사의 예상 밖의 유머는 사실 아재 개그죠. 네. 네. 그걸 제가 집어넣고 싶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구나라는 걸 아는 그 대목입니다. 저희가 이거 사실 독서 토론을 할 때 그 네. 두 가지에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상사의 예상 밖의 개그와 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에 대해서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 상사는 없는 상사만이 좋은 상사다. 네. 옆에서 개그 아무리 잘 쳐도 예상 밖의 개그 아무리 잘 쳐도 그렇죠. 네. 그냥 제가 네. 우리 대학원생들에게는 상사이다 보니까 저의 네. 관점이죠. 네. 그냥 아재 개그라고 쓰셔도 괜찮을 텐데 또 그런 데에서는 용기를 네. 덜 발휘하시는. 제가 겁이 나가지고. 은근히 또 세상에 아재 개그 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따가 조금 입 불리시면 한번 아재 개그 알겠습니다. 두세 번. 걱정 말아요 그대로 불러주시든지 아재 개그를 한번 해주시든지. 근데 되게 좋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쾌족이라는 개념이 그 말은 좀 낯선데 행복이라고 하면은 좀 너무 모호해서 꼭 자아 실현도 행복에 꼭 넣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행복이라고 할 때 나는 지금 배부르고 기분 좋은데 넌 아직 행복한 게 아니야. 너를 못 찾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라고 하면은 또 그런갑다. 그럼 행복 뭐라는 거야? 뭐 하는데 그냥 깔끔하게 그래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하면
내가 지금 뭘 추구해야 될지는 알 것 같고 그런 상태가 어쨌든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 이르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남들은 지금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 알 수 있어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일단 실용적으로 개념 정리가 역시 학자의 자세는 이 영성 추구하는 분들하고는 또 다르구나. 실용적으로 그러면 개념 정리를 하는구나. 장 작가님은 그 쾌족의 대상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저를 쾌족하게 쾌족하게 거요? 해주는 것들. 네. 먹는 거 자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네. 먹고 자고 그다음에 뭐 돈 뭐. 그냥 맛없는 거라도 그냥 먹는 거 자체로도 그냥 쾌족의 상태에 돌입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쾌족의 상태를 제가 진짜 여기서 정말 허울을 벗고 지식인의 허울을 벗고 저를 쾌족하게 만드는 걸 얘기하면 정말 어떤 일단 동물적인 그 만족이 필요하더라고요. 맛있게 하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저의 미각을 풍부하게 만족시키는 주로 비싼 것들이죠. 그런 것들. 네. 그리고 뭐 자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누구는 뭐 집베개 위에서 자도 뭐 이렇게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자면 좋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이와 좋은 호텔 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싶고요. 이적에 걱정 말아요 그대를 들어도 이렇게 싸구려 5,000원짜리 스피커 말고 이렇게 우퍼 달린 걸로 이렇게 쫙 스테레오 달린 걸로 듣고 싶고 그게 저의 자아 실현이랑 무슨 상관이냐면 전 모르겠지만 저를 쾌족하게 만드는 건 확실히 그런 좀 일단 동물적인 감각들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높이는 게 저를 쾌족하게 하더라고요. 네. 교수님 교수님은요? 그 질문은 피하고 싶었는데. 여기 근데 쾌족 네, 제가 다 써놓긴 했는데 아까 이게 자아 실현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여서 좋다 혹은 자아 실현에 대한 압박이 없는 뉘앙스의 단어라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얘기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동물적이지 않은 어떤 걸 추구할 때도 쾌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쾌라는 거는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포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자아 실현적인 어떤 걸 할 때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럼 그분에게 그게 쾌이니까 우리가 쾌에 대해서 서로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쾌는 뭐냐, 쾌족인 상태가 뭐냐. 그럼 일단 저도 맛있는 거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식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뭐 첫 번째 쾌족이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제가 역시. 조금 좋아해서 그 운동할 때 그래서 운동에서 어떤 정점이 올랐을 때 그 느낌 하고 러닝 하이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동물적인 건 아니지만 뭐 연구가 잘 나왔을 때 혹은 뭐 어떤 사람이 한 기가 막힌 연구를 읽었을 때 부럽기도 하지만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쾌족도 드물게 느낍니다. 네. 요주님의 쾌족도 물어봐야죠 우리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게 해예요. 해. 태양? 태양. 네. 햇빛이 그게 아주 밝은 저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런 거예요. 그거 되게 은근히 사람들 그 날씨에 되게 기분 많이 좌우돼요. 근데 저는 비 오는 날은 술집만 가도 술집 분위기도 다르고 다들 좀 우중충하게 먹고 있고. 근데 보면은 의외로 뭐 흐린 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비 내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오로지 그냥 해가 쨍쨍 그렇게 맑고 이제 구름이 좀 이렇게 이제 토실토실한 애들이 조금 있고 그런 날이 저는 너무너무 좋고 그런 날에는 정말 그 침대에서 그 행복한 그 기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만끽하게 되고 반대로 딱 눈을 떴는데 방이 좀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얘가 나한테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기분 나빠야 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침부터 약간 기분이 좀 의기소침해지는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저는 이렇게 제가 되게 동물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좀 부끄러웠는데 요주님은 거의 뭐 식물 수준의 식물의 행복을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 비가 점점 더 싫어지더라고요. 제주도 내려가니까. 제주도 습하죠 또. 네, 그래서 책방에 책들이 다 우글우글해질 것 같은 거예요. 습도 때문에. 그래서 비 오면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냥 이제
쾌족이 아닌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은 비가 오면 조금 화가 날 정도로 네, 좀 많이 싫어요. 그렇구나. 저희가 일단 행복의 개념부터 들어가면서부터 기존의 어떤 몇백 년간 우리가 모호하게 얘기했던 거를 다른 용어로 부르면서 행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생긴 어떤 고정관념들인 것 같은데 이제 진화심리학자들이 제가 최근에 좀 몇 개를 탐독을 했는데 요즘 되게 핫한 학문이잖아요. 한 네, 그렇죠. 1990년대부터 네. 심리학계를 거의 뭐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심리학을 바꿀 것이다 막 뭐 데이비드 버스님, 뭐 조너선 하이트니 막 등등 막 제가 데이비드 버스에게 배웠습니다. 아 데이비드 버스에게 네. 배우셨나요? 네. 그럼 교수님도 진화심리학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이 제가 학교 이제 유학할 때 네네네. 심리학의 소위 주류는 아니었어요. 그때가 이제 막 태동기 시작되고 일까요? 이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주류가 됐는데 이제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 모두가 진화 심리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화 심리학 자체를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네. 모든 연구 주제를 진화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적어도 심리학에서는 퍼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프레임을 바꾸고 있나요? 진화심리학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인간이 생물학적인 존재, 동물적인 그런 존재이니까 네. 우리 행동이나 어떤 의식의 원인에 어떤 생물학적인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진화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매우 지적으로 재미있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탐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네. 지금은 이 심리학계 내에서 이게 연구 영역으로서 주류라고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이를 수는 있어도 네. 그러나 그런 지향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진화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정말 도발적인 주장들을 지금 곳곳에서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행복에 대해서도 유전이다. 유전이고 아무리 애써도 부모한테서 어떤 그 행복의 뭐 유전자 꾸러미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좀 인생을 좀 우중충하게 살게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쳐서 뭐 한 반쯤 체념해가지고 또 편안해지는 것도 있기도 하고 좀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뭐 네. 좀 허탈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굿라이프 앞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저는 약간 읽으면서 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데이비드 버스의 제자로서 네. 아니 제 지도 교수는 데이비드 버스는 아니었고 아, 그렇습니까? 네. 데이비드 버스가 저희 학과에 이제 계셨었는데 그때도 스타였나요? 이제 막 뜨고 있었죠 데이비드 버스가. 그렇구나. 그리고는 이제 텍사스로 옮겨 네. 가셨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의 모든 특성, 신체적인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유전이 관여하지 않는 특성이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면 없다가 답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존재인데, 네. 그러니까 유전이 관여한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은 그거는 정말 넌센스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관여한다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그래서 거의 다 결정한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는 이거는 정말 또 다른 문제인데 네. 특정 유전자가 인간의 특정한 특성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네. 아주 극단적인 질병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행복도 유전적인 요소가 작동은 하지만 내 행복은 내 유전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든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 나는 딱 그 정도의 행복밖에 누릴 수 없다라는 생각은 철저하게 오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일 수도 있고 네. 이제 자기 어떤 동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는 내 유전자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떤 사람들의 좀 그 소망이 들어간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요?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나 버려서 이런 기분을 많이 느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많이 했었어요. 저도 사실 그런 편인데 왜냐하면 그냥 똑같은 뭐 이렇게 다 같이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다 같이 뭘 본다거나 할 때 남들은 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데 저 혼자 시큰둥한 경우가 어릴 때부터 되게 많았어요. 늘 심드렁하고 혼자 이렇게 뭘 봐도 누군 좋은 거부터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매사에 이렇게 부정적인 거부터 볼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저 사람 정말 이렇게 긍정 전도사 같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되게 늘 행복해 보이고 음. 막 늘 웃고 있고 저거 노력이 아니고 물려받은 저건 내가 노력해도 저 상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딱 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지금 말씀하실 때 네. 굉장히 핵심적인 표현을 쓰셨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 개인차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다 네. 같이 놀러 가가지고 다 좋다고 하는데 나만 좀 시큰둥한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유전의 힘을 이해할 때는 개인차와 네. 한 개인으로 구분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개인 차는 우리 각자의 유전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정도가 강해요. 그런데 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친구도 네. 어떤 상황에 가게 되면은 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장 작가님도 늘 시큰둥하실 수는 있지만 네. 또 어떨 때 가게 되면 굉장히 행복하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나라에 가게 그래서 되면은. 막 이상하게 웃고 그래요. 네. 지금 제가 다 시처럼. 이미 파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개인의 행복 상태가 그 사람의 그 절대 점수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와 네. 유전율이라고 보통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유전율은 개인 차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충분히 행복해졌는데 네. 유전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유리한 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내 친구보다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옛날보다는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올림픽을 서로 하고 있다. 네. 내가 제보다 행복해야 된다.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면 유전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게 작용을 해요. 그렇죠. 근데 나는 누구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개인이 변하는 거는 그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크게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유전율이라는 개념으로부터는 개인의 변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를 추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정의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뭐 팔굽혀펴기를 똑같이 20번을 해도 근육이 잘 붙는 사람이 있고 안 붙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근육이 안 붙는다고 해도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근육을 운동을 수가 해야 되는 있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네. 키를 보시면은 네. 키가 소위 유전율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유전율이 제일 높은 우리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키의 유전율이 높다는 거는 우리 아버지의 키가 작을 때 키 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내 친구보다는 내가 키가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절대 키는 우리 아버지보다는 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어떤 절대값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의 차이는 유전에 의해서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섞어서 이해하다 보니까 유전율이 높다라는 거를 한 개인의 행복 절대값이 정해져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 점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는데 워낙 어려운 개념이라 책에서도 아마 그렇게 쉽게 전달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책을 읽고 잘 이해를 편해지셨어요?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세상을 볼 때 이렇게 이건 약간 행복이나 유전이랑은 좀 상관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어떤 제가 지금 책갈피로 읽어드리려는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볼 때 흔히 빠지는 어떤 사고의 오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번 그 부분 책갈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그 특성이게끔 하는 어떤 본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자를 여자이게끔, 머리 좋은 사람을 머리 좋게끔, 우울한 사람을 우울하게끔 만드는 보이지 않는 어떤 본질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생각을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본질주의라고 불러왔다. 1990년대에 시작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후로 사람들은 유전자가 그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특성을 결정하는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이 유전자일 것이라는 유전자 본질주의가 급속하게 퍼진 것이다. 행복이 행복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도 그 일례일 뿐이다. 약간 얘기가 번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본질주의적 관점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교수님의 지금 펼치시는 견해인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심리학에서는- 본질주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네. 본질주의라는 거는 철학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에서 에센셜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어떤 우리가 이제 범주화를 하지 않습니까? 뭐 네. 식물, 동물, 식물에서도 어떤 식물, 동물 이렇게 그러면 그 범주를 그 범주이게끔 하는 뭐가 있다. 그 에센스가 철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철학자는 아니지만 일반인들도 나무를 나무이게끔 하는 뭔가가 있겠지. 나무가 풀이 아니잖아? 네. 그럼 나무와 풀이 다른 게 뭘까? 나무를 나무이게끔 풀을 풀이게끔 하는 어떤 게 있을 거다. 근데 나는 모른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뭔가가 있을 거다. 이 정도의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요. 그 네. 본질주의 자체는. 네. 그런데 이제 그 본질주의가 가지고 오는 파장 중에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종. 어떤 인종을 그 인종이게끔 하는 본질이라는 게 있고 네. 그 본질은 비교적 생물학적인 것인 것 같고 네. 그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인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예를 들면 지능 같은 거 네. 이건 안 바뀐다. 그러니까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IQ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원래 그 인종이 그래. 그러니까 사회가 나서서 뭘 노력을 하거나 개인이 노력하거나 이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차별들이 아주 강해지는 거죠. 남녀의 문제도 마찬가지. 이게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우리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본질주의 자체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주의가 어떤 영역에 적용이 되면서 부작용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행복도 아마 그 캐테고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행복이 다 유전에 의해서 결정됐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라고 생각하는 어떤 냉소가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좀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뭐 이렇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런 뭐 본질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뭐 비판했던 얘기도 얼핏 떠오르고 뭐 의자에는 의자의 본질이 있는지 몰라도 인간에게는 실존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떠오르고 뭐 이렇게 아니다. 얘기가 번지니까 네. 다시 행복 얘기.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1부 행복한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들의 10가지 삶의 기술을 이제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10계명 같다. 1.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2.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본다. 3. 비교하지 않는다. 4. 돈의 힘보다 관계의 힘을 믿는다. 5.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6. 돈으로 이야깃거리를 산다. 7. 돈으로 시간을 산다. 8. 걷고 명상하고 여행한다. 9.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한다. 10. 비움으로 채운다. 제가 이 행복한 사람들의 10가지 삶의 기술을 간단하게 읽어봐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만 봐도 좀 궁금하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슨 뜻인지도 너무 궁금해요. 네, 그래서 2부에서 이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기로 하고 네. 우리 슬슬 밀리의 서재로 넘어가서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연한 발견의 즐거움이 가득한 곳 밀리의 서재에서 같이 읽으면 좋은 책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가 행복해지는 책 이게 뭐라고와 머리가 즐거워지는 밀리의 서재 같이 듣고 보면 정말 지식 부자가 되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굿라이프의 최인철 교수를 포함해서 문학 비평가 황현산 선생과 용타 스님 등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12지성의 강연을 묶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추천하고 싶네요. 성장하고 치유하는 삶을 위한 근원적 질문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강연의 주제였는데요. 의미를 잃어버리고 피폐해진 개인의 삶, 가치, 의미를 잃어버린 사회적 가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고민하고 전문 분야마다 다른 시각의 대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네, 저는 말랑말랑한 제목이나 표지와는 달리 날카롭고 불친절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던져야 할 질문이 담긴 가와사키 쇼헤이의 작은 행복론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에서는 정말 노력하면 당신이 목표로 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객관적으로 당신한테 그런 능력이 있느냐고 물어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아메리카노를 미뤄두고 계신 분들에게 권합니다. 한 권 더 제가 권하면은 경제학과 심리학의 관점으로 행복의 조건을 알아보는 폴 돌런의 행복은 어떻게 설계되는가입니다. 이 책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즐거움과 목적의식이 모두 필요하고 이 둘이 조합되는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또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은 넓은 의미의 행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이나 집단, 사회의 행복까지
폭넓게 알아보고 싶은 분께 권해드립니다. 작은 행복론은 무서워서 못 읽겠는데. 이거는 저기 매우 행복할 때 약간 이제 나의 행복이 좀 까여도 괜찮다 싶을 때에 진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읽어봐야 될 것 같아.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네가 원하는 그거를 이룰 능력은 넌 갖고 있니? 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넌 뭔데? 그러니까 하고 약간 싶은- 발끈하게 네. 설명만 들어도 약간 발끈하고 싶어지는 네, 기분이. 그게 되게 무슨 상관? 뭐 내가 불행해지든 말든 뭐 이런. 최근 한국에서는 북유럽풍이 뭐든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삶의 방식도요. 아늑한 분위기에서 일상의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는 덴마크의 휘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자 북유럽 삶의 철학을 나타내는 라곰. 혹시 장 작가님 들어보셨나요? 이 말들? 아니요, 저 휘게는 들어봤는데 라곰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 라곰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날씨가 딱 라곰하게 따뜻하네 어감 되게 안 좋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도 합니다. 네. 네, 이 책도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면서 책 이게 뭐라고를 듣고 또 밀리의 서재로 다양한 책들 읽으시면서 마음의 라곰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만나요. 책 이게 뭐라고? 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